지영아, 너 정말 이럴 거니? 우리 집까지 경매로 넘기다니. 너 사람도 아니야. 어제까지만 해도 제 뺨을 때리던 시어머니가 제 발치에 엎드려 울며불며 매달립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녀가 제게 주었던 낡은 식권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20년 동안 한 끼 한 끼 구걸하듯 먹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어머니가 그 기분 느껴보실 차례예요. 300억 자산가가 된 며느리의 화려한 비상과 한순간의 거지가 되어 길바닥으로 나앉은 시댁 식구들의 처절한 몰락. 인내로 버틴 20년의 세월이 어떻게 가장 뜨거운 복수의 꽃으로 피어났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의 시장통은 차가운 공기와 비린내가 뒤섞여 코끝을 맵게 찔러왔습니다. 지영이 붉게 언 손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고쳐주며 시장 입구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남편의 기일을 준비하는 지영의 발걸음은 20년째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낡은 주택의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선 지영이 부엌 불을 켰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커다란 솥을 올린 지영이 이마에 맺힌 땀을 앞치마로 닦아냈습니다. 지영이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전을 뒤집으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서 요란한 기침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오점례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점례가 소파 옆 탁자를 손가락으로 훑더니 지영을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한지영. 너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뻔히 알면서 집구석 꼬락서니를 이 모양으로 해두니 먼지가 아주 사람을 잡아먹겠다. 잡아먹겠어. 내 눈에는 이게 안 보여? 지영이 뒤를 돌아보며 굽신거리는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장보고 오느라 거실 청소를 아직 못했어요. 전만 얼른 다 붙이고 바로 깨끗하게 닦을게요. 노여움 푸세요. 오점례가 혀를 차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에구, 죽은 내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기일에 조상님들 모시는 자리가 이렇게 지저분해서야 어디 복이 들어오겠냐고. 저런 칠칠치 못한 물건이 들어와서 내 아들 잡아먹고 집안까지 망조를 들게 하는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안방 문이 열리며 잠옷 차림의 시누이 박소희가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습니다. 박소희가 식탁 위에 놓인 수입 포도를 집어먹으며 지영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옳게, 나 지금 목말라 죽겠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시원하게 타서 가져와요. 얼음 꽉 채우는 거 잊지 말고. 아침부터 목이 쩍쩍 붓네. 지영이 부침개 반죽이 묻은 손을 씻으며 서둘러 커피 머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시누이 박미희도 방에서 나오며 거실 바닥에 발을 툭툭 굴렀습니다. 나는 속 쓰리니까 따뜻한 라떼로 줘. 설탕은 딱 한 스푼만 넣어야 해. 올케는 어째 손이 굼떠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기도 이렇게 힘드네. 빨리 좀 해줘. 지영이 쟁반에 커피 3잔을 받쳐들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지영이 쟁반을 내려놓기도 전에 오점례가 지영의 종아리를 발로 툭 쳤습니다. 커피가 대수야. 지금 제사상에 올릴 나물은 다 묻혔어? 문어는 질기지 않게 적당히 잘 삶았냐고 묻잖아.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나물은 다 묻혀서 쉬지 않게 발코니에 내놨고 문어도 아주 야들야들하게 잘 삶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거실 구석 서재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수가 다 달아빠진 낡은 구두를 신은 채 멍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거실 한복판을 지나며 지영의 갈라진 손등과 부어오른 발목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점례가 박만수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감님, 정신도 없는 양반이 또 어디 가시게? 길 잃어버리면 누가 찾으러 간다고 그래요?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거치적거리지 말고. 박만수가 대답 없이 지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만수가 신발장 앞에서 낡은 구두를 다시 고쳐 신으며 신음처럼 말했습니다. 임자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죽은 내 아들 대신해서 내가 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지영이 깜짝 놀라 박만수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방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따뜻한 국이라도 얼른 한 그릇 가져다 드릴까요? 박만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영의 손을 슬쩍 밀어내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제사상 앞에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닦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사가 끝날 무렵 오점례가 갑자기 주방에서 소금 그릇을 들고 오더니 지영의 등을 향해 확 뿌렸습니다. 어디서 재수없게 눈물을 짜고 있어? 남편 기일에 복 다 달아나게 할 거야? 부정 타니까 당장 나가서 소금기 털고 들어와. 어서 안 나가? 지영이 젖은 옷을 털어내며 마당으로 쫓겨나 찬 바람을 맞았습니다. 밤이 깊어온 집안에 코골이 소리가 가득할 때 지영은 시아버지 박만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만수가 침대에 걸터 앉아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박만수의 발 앞에 놓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하루 종일 밖으로 돌아다니셔서 발이 많이 부으셨네요. 물온도 괜찮으세요? 제가 정성껏 좀 주물러 드릴게요. 지영의 거친 손이 박만수의 마른 다리를 정성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박만수가 지영의 두 손을 억센 힘으로 낚아챘습니다. 지영이 놀라 고개를 들자 평소에 흐릿했던 박만수의 눈동자가 서늘할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지영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딸 지영아, 이제 다 왔다. 20년 동안 그 모진 고생했으면 충분해.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텨라. 알겠지? 지영이 당황해서 박만수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정신이 좀 드시는 거예요? 아버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박만수가 다시 눈등을 흐리며 지영의 손바닥에 낡은 황동 열쇠 하나를 꾹 눌러주었습니다. 열쇠의 서늘한 감촉이 지영의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만수의 방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급히 방으로 달려가 쓰러진 박만수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아가씨들, 여기 좀 봐요. 아버님이 이상해요. 빨리 좀 나와보세요. 잠이 덜 깬 박소희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지영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노인네가 좀 아플 수도 있지. 왜 호들갑이야? 사람 잠도 못 자게 정말.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오점례가 지영의 어깨를 밀치며 윽박질렀습니다. 너 아버님한테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 모양이냐고. 내가 수발을 제대로 못 들어서 사달이 난 거 아냐? 지영이 고개를 숙인 채 벽에 기대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새벽까지는 분명히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숨을 몰아쉬셔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복도로 나와 박만수의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신우이 박미희가 의사 앞으로 다가서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 되는데.
상속 문제도 아직 하나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큰일 나거든요, 지금. 지영이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힌 표정으로 박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지영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박만수 환자분이 한지영님만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가족분들은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오점례가 간호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마누라인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왜 저 며느리년만 불러? 비켜.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간호사가 오점례를 제지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마지막 유언을 꼭 전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지명된 분 외에는 절대 입장이 불가합니다. 규칙입니다. 지영이 떨리는 걸음으로 중환자실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만수가 산소호흡기를 쓴 채 지영의 손을 잡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내 서재 책상 밑을 봐라. 그리고 변호사를 기다려. 이제 내 고생은 끝났다. 이제 내 세상이야. 박만수의 손이 힘없이 침대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날카로운 기계음을 내며 멈췄습니다. 병실 밖에서 오점례와 시누이들이 의료진을 밀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점례가 박만수의 시신을 살피기는커녕 환자복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있어? 이 영감탱이가 숨겨둔 통장이랑 인감도장 어디다 뒀냐고. 너지? 내가 미리 가로챈 거지? 당장 내놔. 이 도둑년아. 지영이 박만수의 차가운 손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누이들은 병실 구석에서 벌써 스마트폰을 꺼내 상속 법률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시아버지의 식어가는 손을 잡으며 그가 남긴 황동 열쇠를 주머니 속에서 꽉 쥐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시댁 식구들의 고함 속에서 지영의 울음소리만이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영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점례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지영의 가방을 발로 툭 차며 턱짓을 했습니다. 야, 한지영. 너 지금 여기 왜 들어오니? 이제 이 집에 내 자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당장 내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어서. 지영이 신발장 앞에 멍하니 서서 오점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가신 지 이제 겨우 며칠 지났다고 저더러 나가라고 하세요? 갈 곳도 없는 사람한테. 옆에 서 있던 박소희가 지영의 어깨를 획 밀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옳게,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린 남남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남긴 이 집이랑 땅, 이제 다 우리 거야. 너랑 미나는 아무 권리도 없으니까 군소리 말고 나가. 지영이 미나의 손등을 꼭 잡으며 오점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미나 이제 곧 학교 학기 시작이에요. 갈 곳도 없는 저희 모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20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오점례가 코웃음을 치며 지영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금목걸이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20년? 내가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고 쓴 돈이 얼마인데 감히 생색이야? 이 목걸이 내 친정에서 해온 거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값으로 쳐도 한참 모자라니까 이건 내가 가져간다. 억울하면 아들 살려내. 지영이 목에 남은 붉은 상처를 부여잡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박미희가 지영의 낡은 가방을 열어 옷가지들을 거실 바닥에 낱낱이 흩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이것 봐. 이 여자 우리 몰래
아버지 서재에서 뭐 훔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마지막에 너만 불러서 뭐라고 했는지 당장 불어. 열쇠 어디 있어? 어디다 숨겼냐고. 지영이 주머니 속 황동 열쇠를 움켜쥐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님은 그저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미나 잘 키우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오점례가 지영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거짓말 마. 영감탱이가 분명히 너한테 비상금 숨긴 위치 알려줬지? 당장 내놓지 않으면 너희 모녀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만들 줄 알아. 어서 내놔. 담장 너머로 소란을 듣던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지만 기세등등한 오점례의 눈빛에 다들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영은 흩어진 짐들을 주워 담으며 마지막으로 박만수의 서재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서재 책상 밑 구석진 곳을 더듬던 지영의 손끝에 낡은 사진첩 하나가 걸려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남편이 보낸 연애편지와 지영이 화가를 꿈꾸며 그렸던 작은 습작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사진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는 사이 박소희가 들이닥쳐 서류 한 장을 지영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질질 짜지 말고 여기 지장이나 찍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전부 우리한테 넘긴다는 상속포기 각서야. 안 찍으면 너희 미나 호적에서 확 파버리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할 줄 알아. 좋은 말 할 때 찍어. 박소희가 지영의 팔을 뒤로 꺾으며 억지로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려 들었습니다. 미나가 울면서 박소희의 허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고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프단 말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요. 박소희가 미나의 어깨를 세게 밀치자 미나가 거실 바닥에 쾅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지영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박소희를 밀쳐내고 미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천벌 받을 인간들아.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이래.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오점례가 주방에서 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아오더니 지영과 미나의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기를. 재수없게 비 맞은 생쥐꼴로 있지 말고 당장 꺼져. 너희 같은 기생충들한테 줄 밥은 이제 이 집구석에 한 톨도 없다. 지영이 젖은 몸을 일으켜 짐가방을 끌고 대문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에서 지영과 미나는 대문 앞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껴안고 떨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동네 입구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나란히 전조등을 밝히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차들이 지영의 코앞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우아하고 위압적인 수트를 입은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길바닥에 널브러진 지영의 짐들을 말없이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점례가 대문을 열고 나와 눈을 가늘게 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남의 집 앞에서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고. 도둑이야? 가장 뒷차의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품격 있는 걸음으로 지영 앞에 다가왔습니다. 노신사가 비를 맞는 지영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지영 여사님, 늦게 모시러 와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영이 젖은 눈을 깜빡이며 노신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아시나요? 저희를 어떻게 알고? 노신사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지영의 어깨에 정중하게 덮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박만수 회장님의 모든 일을 맡아온 대리인 김성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점례가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눈이 뒤집혀 김성준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회장?
우리 영감이 무슨 회장이야? 당신 혹시 그 양반이 몰래 숨겨둔 돈 가지고 온 거야? 그럼 나한테 줘야지. 왜 전현한테 고개를 숙여? 내가 마누라야. 김성준 변호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오점례를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오점례 씨, 당신이 지난 20년 동안 이 댁에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곧 법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조용히 물러나시죠. 경호원들이 오점례와 시누이들의 접근을 막아세우자 그들은 마당 안쪽으로 밀려나며 씩씩거렸습니다. 김성준 변호사가 지영을 차 안으로 안내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여사님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가시죠. 지영은 차창 너머로 자신을 독하게 노려보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품 안의 황동 열쇠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세 대의 차량은 빗줄기를 뚫고 낡은 주택가를 빠져나와 화려한 도심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 내리는 저택의 거실은 적막감마저 감돌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안을 채운 긴장감은 폭발하기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김성준 변호사가 대형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태블릿 컴퓨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점례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류를 힐끗거렸습니다. 변호사 양반, 우리 영감이 무역업을 크게 했다더니 정말 돈을 좀 넉넉히 남긴 모양이지? 회장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야 좀 살맛이 나네. 그래서 그 비상금이 다 합치면 얼마야? 얼른 말해봐. 박소희도 지영을 쏘아보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치매였다니까요.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양반이 쓴 서류는 다 가짜고 무효인 거 아시죠? 법대로 하면 우리 엄마랑 자식인 우리가 1순위라고요. 엄한 데에 돈 넘길 생각 마세요. 김성준 변호사가 안경테를 고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만수 회장님은 단 한 번도 치매였던 적이 없습니다. 여기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지난 20년간의 정기 정밀 검진 기록을 보시죠. 회장님은 아주 명석한 정신으로 당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김성준 변호사가 태블릿의 화면을 누르자 거실 벽면에 커다란 영상이 투사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시누이들이 지영에게 침을 뱉는 장면, 오점례가 지영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이 날짜와 시간까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미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우리 집안을 몰래 촬영한 거야? 이거 사생활 침해라고요. 당장 꺼요, 당장. 김성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넘기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를 받은 수행비서가 지난 20년 동안 이 집안에서 벌어진 모든 악행을 체증했습니다. 회장님은 자식들이 스스로 뉘우치기를 끝까지 기다리셨지만 당신들은 그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렸죠.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화면 속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성준 변호사가 이어서 노란색 봉투를 뜯어 황금색 인장이 찍힌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박만수 회장님의 최종 상속 집행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생전에 모든 부동산과 무역법인의 자산을 정리하여 신탁 자산으로 전환해 두셨습니다. 오점례가 침을 꼴깍 삼키며 테이블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게 다 얼마냐고. 감질나게 하지 말고 빨리 액수나 말해. 현금이 얼마나 돼? 김성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쳐들고 지영을 정중하게 바라보며 선포했습니다. 박만수 회장님이 며느리 한지영 여사의 이름으로 20년간 적립해온 주식 배당금과 해외 채권,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총합은 현재 가치로 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모든 자산의 소유권과 관리권은 오직 며느리 한지영 여사에게 단독 상속됩니다.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1초 뒤 박소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300억? 지금 장난해?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왜 저 생판 남인년한테 다 줘? 저 서류 다 가짜지? 당신 전현이랑 짰지? 내 돈 내놔. 김성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박소희의 코앞에 던졌습니다. 박 회장님은 당신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낼 것까지 완벽하게 계산하셨습니다. 생전의 합법적인 증여세를 모두 완납하고 신탁계약을 마쳤기에 당신들이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오점례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지영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야, 한지영, 너 이거 다 알고 있었지? 어쩐지 영감탱이 발을 그렇게 정성껏 주무르더라니. 이 여우 같은 년 당장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지영에게 달려드는 오점례를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지영은 주머니 속에 황동 열쇠를 꺼내 김성준 변호사에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님이 이 열쇠를 저에게 주시면서 변호사님을 꼭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 열쇠인가요? 김성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영의 손에서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열쇠는 회장님이 오직 여사님만을 위해 준비한 특수 금고의 열쇠입니다. 그 안에는 자산 증서뿐만 아니라 회장님이 여사님께 남긴 마지막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김성준 변호사가 지영에게 박만수의 육필 편지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치자 눈물로 번진 시아버지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지영아, 내가 밤마다 내 마른 다리를 주무르며 삼키던 눈물을 내가 다 세고 있었다. 너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전에 내 소중한 딸이었다. 이 돈은 보상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되찾아줄 날개다. 이제 화가가 되고 싶다던 내 꿈을 다시 멋지게 그려보렴. 지영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시누이들이 다시 지영에게 욕설을 퍼부으려 하자 김성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더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유언장 특약 조항입니다. 상속인 한지영 여사에게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가해를 가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즉시 퇴거 조치하며 회장님이 지정한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마저 전면 중단한다. 지금 당장 짐 싸서 길바닥으로 나가고 싶습니까? 박소희와 박미희가 입을 벙긋거리다 겁에 질려 서로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오점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제 목에서 강제로 뺏어간 목걸이 돌려주세요. 그리고 아버님 서재에서 훔쳐간 제 남편 편지들도 전부 다요.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오점례가 부들부들 떨며 주머니에서 금목걸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이 목걸이를 집어들고 김성준 변호사를 향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집의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김성준 변호사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사님. 이 집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이제 여사님의 단독 소유입니다. 여사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영이 시댁 식구들을 향해 거실 한복판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경호원분들, 저 사람들을 당장 제 집 밖으로 끌어내주세요. 아버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대로 이제부터 제 인생을 방해하는 자들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어서요. 시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광경을 보며 지영은 박만수의 영정 사진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지영의 손에 쥐어진 황동 열쇠가 거실의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 흐른 아침, 지영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정원의 나무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김성준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박만수가 미리 마련해둔 보안저택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미나는 난생 처음 가져보는 넓은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집안에는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 대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30권 분량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박만수가 20년 동안 매일 밤 서재문을 잠그고 기록해 온 며느리의 헌신과 시댁 식구들의 악행이 담긴 기록들이었습니다. 지영이 무작위로 펼친 일기장 한 페이지에는 박만수의 정갈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지영이가 시장에서 사온 생선을 굽다가 오점내에게 뺨을 맞았다. 생선 냄새가 옷에 밴다는 이유였다. 지영이는 울지 않고 조용히 환풍기를 켰다. 내 며느리의 인내가 쌓일수록 내 마음의 빚도 쌓여간다. 이 빚을 반드시 빛으로 갚아주리라. 지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안도감이 지영의 심장을 적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영은 김성준 변호사와 함께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건물 앞에 선 지영은 입구를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20년 전 사고로 떠난 남편과 함께 거닐며 나중에 꼭 우리만의 화실을 차리자고 약속했던 바로 그 거리였습니다. 김성준 변호사가 지하 금고실의 문을 열며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여사님이 화가의 꿈을 포기하던 날 여사님이 버렸던 짐들을 몰래 다 수거해 오셨습니다. 이곳을 여사님의 복귀를 위한 성소로 관리해 오셨죠. 금고 문이 열리자 지영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년 전 시집 오면서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이젤, 다 굳어버린 유화 물감들, 그리고 지영이 대학 시절 그렸던 미완성 습작들이 먼지 하나 없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박만수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노란색으로 바른 채 붙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붓을 다시 잡는 날이 내 진짜 생일이다. 늦지 않았다. 내 아들이 못해준 거, 이 아비가 끝까지 돕겠다. 지영은 굳어버린 붓끝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은 그곳에서 단순히 돈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자신의 영혼을 돌려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영은 김성준 변호사를 향해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복수 같은 거 안 할래요. 대신 아버님이 원하셨던 대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꿈을 포기해야 했던 예술가들을 돕는 거죠. 그게 아버님 뜻일 거예요. 지영은 곧바로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만수 아트 파운데이션 설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편 지영이 떠난 옛 시골 주택에서는 매일같이 고성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점내와 시누이들은 거실 한복판에서 아버지가 남긴 가구와 가전제품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박소희가 텔레비전을 끌어안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내가 사온 거나 다름없어. 엄마는 저기 안방 침대나 가져가라고. 내 손 대지 마. 그때 김성준 변호사가 보낸 직원이 들이닥쳐 그들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한지영 이사장님의 지시입니다.
박만수 회장님이 지정하신 최저 생활비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가정과 가구는 재단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여러분은 몸만 나가시거나 아니면 월세를 내고 사셔야 합니다. 결정하시죠. 오점례가 바닥을 두드리며 통곡했지만 지영은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지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과 거친 손마디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박만수가 남긴 수투처럼 우아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딸 미나도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등교하기 시작했고 지영은 시아버지가 남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침서를 읽으며 밤마다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지영은 재단 설립 소식을 듣고 몰려드는 속물 같은 지인들의 연락을 차분하게 차단했습니다. 저택 정원의 장미가 활짝 핀 어느 날 저녁, 지영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세상 밖을 향해 당당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영의 뒤로 경호원들이 문을 열어주었고 지영은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한지영으로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의 문이 열리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선 지영은 감청색 실크 수트 차림으로 우아하면서도 단호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만수 아트 파운데이션의 창립 기념식 현장은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예술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지영이 연단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 장내에는 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로 또 이름 없는 식모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버님, 박만수 회장님은 제 안에 불꽃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진심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림 없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박만수 회장이 생전에 촬영해둔 영상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박만수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영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전에 내 자부심이었다. 이 재단은 내 인내의 결실이자 이 세상 모든 소외된 예술가들의 등대가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딸아. 기죽지 마라. 영상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영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눈물을 훔치는 딸 미나와 눈을 맞추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재단의 첫 번째 후원 대상자로 선정된 미나가 무대에 올라 세계미술공모전 대상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붓으로 저의 엄마가 견뎌온 그 숭고한 시간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미나의 당당한 모습에 지영은 품 안에 소중히 간직해온 남편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행사장 구석에서는 한때 지영을 식모라 비웃으며 발길질하던 동네 부인들이 비서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영에게 다가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지영씨. 아니, 이사장님. 내 그때부터 떡잎을 알아봤어. 어쩜 이렇게 귀티가 잘잘 흐를까? 우리 남편 사업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가 예정이 있잖아. 지영은 그 여자의 손을 잡는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예술을 진정으로 아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무례를 상식으로 아는 분들을 위한 자리는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죠. 비서님, 이분 안내해 드리세요. 지영의 단호한 태도에 여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지영은
재단 갤러리에 전시된 미나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거닐던 시골 과수원의 노을을 재현한 거대한 유화 앞에서 지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캔버스 속 노을은 20년의 하늘 씻어내듯 따뜻하고 포근한 색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공중파 뉴스에서 방영된 이사장님 인터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사장님을 인내의 아이콘이라 부르며 응원하고 있어요.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지영은 비로소 자신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한지영으로 인정받았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미나와 함께 저택 테라스에 앉아 향긋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미나가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 할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 그렇지? 지영이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영은 서재로 들어가 시아버지가 남긴 유품함 속에서 남편의 미공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겠지. 내 목까지 행복해져. 남편의 고백에 지영은 마지막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영은 이제 과거의 괴롭힘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만큼 내면이 단단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지영의 뜻에 따라 매년 남편의 기일을 예술가 후원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새로운 일기장을 펼쳐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축복의 걸음이었고 아버님이 남기신 것은 300억보다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저택을 가득 채운 미나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지영은 깊은 안도감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지영의 얼굴에는 20년 만에 찾아온 평온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화려한 재단 설립 기념식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 어느 오후였습니다. 지영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퀴퀴한 땀 냄새와 함께 오점내가 예고도 없이 난입했습니다. 오점내는 명품 카펫 위에 흙발을 디딘 채 그대로 주저앉아 지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지영아, 너 이럴 거니 정말 내 시누이들 다 죽게 생겼다. 제발 한 번만 살려줘라. 응? 내가 돈이 그렇게 많다면서. 지영이 미간을 찌푸리며 오점내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여긴 제 직장입니다. 경비원들이 보기 전에 어서 일어나서 나가세요.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오점내가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년들이 미쳤나 봐. 너한테 뺏긴 유산 되찾겠다고 사채까지 끌어다 가상화폐인지 뭔지에 다 박았다가 홀랑 다 날렸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서 우리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내가 책임져야 할 거 아냐? 지영은 이미 김성준 변호사를 통해 시누이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사기꾼들에게 걸려들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였습니다. 지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찬 건 그 사람들 자신이니까요.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세요. 그 시각 재단 정문 앞은 매수된 유튜버들과 기자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소희가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산발한 채 오열하며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재단 이사장이라는 여자의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치매 걸린 우리 아버지를 골방에 가두고 협박해서 300억 유언장을 조작한 악마 같은 년이에요.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가짜 뉴스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지영의 저택 담벼락은
사주를 받은 이들이 뿌린 붉은 페인트로 난도질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단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오점내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지영이 급히 비서를 불러 구급차를 수배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시누이들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는커녕 지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거 봐.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쓰러졌잖아. 너 존속학대로 고소할 거야. 당장 돈 안 내놓으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내놓으라고. 박미희가 병원 로비에서 지영에게 침을 뱉으며 고소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인터넷에는 지영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고 재단 후원자들은 도덕성에 흠집이 난 곳엔 돈을 줄 수 없다며 줄지어 후원 철회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미나는 게시판에 도배된 지영에 대한 비방글과 협박 전화에 충격을 받아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영이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미나는 신음 같은 울음소리만 내뱉을 뿐 단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제발 엄마 믿고 문 좀 열어봐. 엄마 말 들리니? 미나야. 대답 없는 문 너머로 미나의 거친 호흡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재단 건물 주위로 시누이들이 동원한 확성기 소리가 지영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20년 전 연락 한 번 없던 지영의 먼 친척들까지 나타나 재단 점거 농성에 합류하며 지영을 압박했습니다. 지영은 병실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오점내의 창백한 얼굴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저 여자를 살려야 하나요? 제가 왜 구해야 하죠?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지영의 깊은 증오와 인간적인 고뇌가 빗줄기처럼 뒤섞였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다음 날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지영의 이사장직 사퇴를 공식적으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지영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길 무차별적인 카메라 플래시가 지영의 눈을 멀게 할 듯 터졌습니다. 20년 전 시댁에서 비참하게 쫓겨날 때보다 더한 고독과 공포가 지영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지영은 텅 빈 재단 대강당 홀 한가운데 홀로 앉아 박만수의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300억이 너무 무겁네요. 제발 길을 알려주세요. 아버지. 창밖에서는 여전히 지영을 처단하라는 가짜 뉴스 유튜버들의 광기 어린 외침이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김성준 변호사가 건넨 비상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재단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성준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조작해 시누이들의 추악한 모의가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언니, 영감탱이 요양원에 확 쳐넣어버리고 그 며느리년 쫓아낼 방법 없을까? 약이라도 조금씩 먹여서 정신 좀 나가게 하든가. 그래야 우리 세상이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박소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영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영은 곧바로 반격을 시작하기 위해 신뢰도 높은 언론사를 불러 박만수의 비밀 일기장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육필로 기록된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자식들의 패륜적인 행태가 기사화되자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며칠 동안 입을 닫았던 미나가 방문을 열고 나와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 이제 더 이상 엄마 혼자 아프게 안 둘게. 숨지 않을 거야. 미나는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수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할아버지와 나누었던 진심 어린 대화 녹음본을 당당히 공개하며 엄마의 결백을 증언했습니다. 지영은 한 발 더 나아가 박만수의 수행비서가
20년 동안 지방 곳곳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으로 촬영한 원본 영상들을 편집 없이 세상에 배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영에게 소금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던 시누이들의 만행이 고스란히 드러나자 지영을 비난하던 유튜버들은 순식간에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쳤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누이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투자 사기꾼들의 정체였습니다. 그 사기꾼들은 사실 회장님이 생전에 직접 매수하신 분들입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구덩이를 파게 만든 마지막 덫이었죠. 김성준 변호사의 설명에 지영은 시아버지가 설계한 사후 방어 시스템의 치밀함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영은 시누이들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그들이 사채업자에게 넘긴 차용증을 모두 인수하여 합법적으로 그들의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이제 지영의 허락 없이는 단돈 10원 한 장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지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영은 의식을 되찾은 오점내의 병실을 찾아가 산소호흡기를 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점내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딸들의 실체를 알고는 끝까지 곁을 지킨 지영의 손을 잡고 꺼져가는 목소리로 사죄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내 딸들은 사람이 아니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지영은 눈물을 흘리는 오점내를 용서하는 대신 그녀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작고 검소한 시골 요양원을 마련해주며 법적 도리를 다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지영의 완벽한 위기관리 능력에 고개를 숙이며 사퇴 안건을 폐기하고 경영권을 영구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영에게 유산을 내놓으라며 협박하던 먼 친척들은 김성준 변호사가 투입한 변호인단의 법적 응징 앞에 혼비백산하여 사라졌습니다. 지영은 시누이들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압승을 거두며 그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파산시켰습니다. 다만 지영은 그들이 굶어 죽지는 않도록 매일 재단 지정 급식소에서 쓸 수 있는 식권만을 배급하는 차가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분쟁을 해결한 지영은 병원 로비를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 사라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영의 뒤에서 미나가 엄마의 허리를 꼭 껴안았고 두 모녀는 비로소 공포가 사라진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지영의 가슴 속에서 300억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낸 승리의 훈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박만수가 평생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고향 과수원 부지에 세워진 박만수 문화예술센터의 개관식 리본을 잘랐습니다. 센터 메인홀 정중앙에는 방탄 유리로 보호된 특별 전시관이 마련되어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영의 인생을 바꾼 300억 신탁 유언장의 사본과 함께 아코가 다 해진 박만수의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개관식을 찾은 관람객들은 화려한 유산보다 그 낡은 구두가 전하는 20년의 침묵과 사랑의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이 화려한 귀걸이를 만지며 옆에 선 김성준 변호사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구두 좀 보세요. 아버님이 저걸 신고 20년 동안 망한 척 연기를 하셨다니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요. 저 낡은 가죽에 배어있는 땀방울이 꼭 저한테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김성준 변호사가 인자하게 웃으며 지영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이사장님, 회장님은 저 구두를 신으실 때마다 지영 씨가 주물러주던 그 손길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저 구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훈장이나 다름없어요. 이제 마음 편히 가지셔도 됩니다. 여사님은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지영은 이제 40대 중반의 우아한 기품이 흐르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지영은 화려한 화환 대신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소박한 들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나 이제 당신 없어도 울지 않아. 아버님이 주신 이 큰 사랑으로 나 정말 멋지게 잘 살고 있거든. 당신도 하늘에서 아버님 만나면 내 자랑 좀 많이 해줘. 당신 마누라 참 장하다고 말이야.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오점내는 지영이 분기별로 보내주는 미나의 전시의 팸플릿을 보며 자신이 20년간 저지른 악행을 참회하는 눈물의 일기를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점내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떨리는 손으로 옆방 할머니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이게 우리 며느리가 하는 재단이고 이 그림은 우리 손녀가 그린 거야. 내가 옛날에 눈이 멀어서 저 귀한 보물들을 구박만 했으니 내가 죽어서 영감을 무슨 낯으로 볼지 모르겠어. 지영아, 이 못난 시어미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누이들은 지영의 재단 산하 무료급식소에서 매일 배식 봉사를 하며 과거 지영이 겪었던 가사 노동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며 낮은 자세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박소희가 커다란 국솥을 저으며 팔목을 주무르다 옆에 있던 박미희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미희야. 국자로 솥바닥 긁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니? 우리 올케는 이걸 매일 혼자서 다 했잖아. 우린 진짜 인간도 아니었다. 그치? 야, 국물 튀잖아. 조심 좀 해. 박미희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언니 말도 마. 나 어제 꿈에 아버지가 나와서 호통을 치시더라. 너희들 지영이한테 진 빚 다 갚을 때까지 고무장갑 벗을 생각도 말라고 말이야. 어휴, 팔이야 허리야. 지영아, 정말 고생 많았다. 미안해. 딸 미나는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하여 첫 개인전의 수익금 전액을 지영의 재단에 기부하며 엄마가 걸어온 인내의 길에 대한 무한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미나가 전시장에서 지영의 손을 꼭 잡고 관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그림 속의 이 따뜻한 빛은 모두 저희 엄마의 눈물에서 나온 거예요. 20년 동안 홀로 그 어둠을 견뎌주신 엄마, 이제는 할아버지와 아빠가 주신 이 빛 속에서 행복하게만 살아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로요. 지영은 20년 전 독수 공방하던 어둡고 습한 단칸방이 아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저택 서재에서 박만수에게 보내는 마지막 답장을 작성하며 과거와 완벽하게 화해했습니다. 지영이 펜을 멈추고 창밖의 푸른 정원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300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신 튼튼한 기둥이었어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질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8시 지영은 딸 미나와 함께 가벼운 여행 차림으로 배낭을 메고 전 세계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떠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지영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자신의 20년 눈물이 300억이라는 빛나는 보석이 되어 앞길을 비추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이륙 전 지영은 휴대폰 속에 저장된 남편과 박만수의 사진을 보며 부드럽게 의조렸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 걱정 마세요. 저 아주 씩씩하게 잘 다녀올게요. 다녀와서 또 인사드릴게요. 사랑해요.
요양원의 오점례는 지영이 보낸 마지막 편지에 적힌 어머니를 용서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잊기로 했습니다라는 문구를 읽고 평생의 회한을 담아 오열했습니다. 오점례가 편지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쉰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오냐, 지영아. 잊어라. 다 깨끗이 잊어버려. 이 모진 시어미 같은 건 기억도 하지 말고 너 좋은 것만 보고 살아라. 내가 죽어서라도 내 행복은 끝까지 빌어주마. 아이고, 지영아. 시누이들은 봉사활동을 마친 후 지영의 재단 로고가 박힌 소박한 식사를 하며 예전의 사치가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닫고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소희가 찐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며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야, 땀 흘리고 먹으니까 이 고구마가 스테이크보다 훨씬 맛있다. 우리 그동안 참 못나게 살았지? 지영이가 주는 이 밥 한 끼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 이제야 알겠다. 진짜로.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졌어요. 라고 속삭이는 지영의 목소리 위로 박만수의 따뜻한 환청이 들려오고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비행기는 지영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한 지영과 미나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낯선 도시의 태양 아래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비추며 20년의 독수공방 서사는 찬란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기나긴 고난 끝에 찾아온 눈부신 승리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려 살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지영 씨의 인내가 결국 300억이라는 거대한 보상과 인생 역전의 기적을 만들어냈네요.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영 씨를 끝까지 지켜봤던 시아버지 박만수 회장님의 존재처럼 누군가는 반드시 우리의 진심과 노력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가족을 짓밟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맞이한 비참한 결말은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식모도 아닌 한지영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비상하는 그녀의 앞날에 따뜻한 축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지영 씨처럼 끝내 승리하는 희망의 빛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